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강의 밤마다 진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통합사회 교과서를 보고서 내가 어디까지 나갔는지를 체크하고 점검해서 수업 듣지 않은 내용을 꼭 여러분들 골라서 학습하시길 바라고요. 복습 차원에서 이미 진도를 나갔지만 또 듣는 거는 더 바람직한 일이겠죠. 오늘은 교과서 52에서 여러분들 53페이지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두 가지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을 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바람직한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말은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생태계 자체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로서 다른 생명체 및 환경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유기적이라는 말은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유기적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의 몸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위가 조금만 아파도 근데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기와 또 모든 신체 조직들이 다 밀접한 연결고리를 맺으면서 우리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도 생태계 일부로서 다른 모든 것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이 그런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고 생태계의 안정을 깨트리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부메랑처럼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우리 특히 인간은 자연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자연 또한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DDT 알아볼까요를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서는 전염병인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 그 매개체를 없애기 위해서 DDT를 대량으로 살포했습니다. 자, 그 결과 말라리아는 퇴치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모기가 그 엄청난 살충제거든요. 그래서 죽었어요. 모기는 다. 그런데 정말 바퀴벌레는 정말 지구가 망해도 멸종되지 않을 이제 그걸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는 너무 싫어요 바퀴벌레. 하여튼 바퀴벌레가 모기를 통해서 DDT를 흡수하고도 죽지 않았어. 바퀴벌레는 이 DDT에 죽지 않았어요. 바퀴벌레 내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퀴벌레를 잡아먹은 도마뱀이 체내에 DDT가 근데 축적이 된 거죠. 그래서 운동신경이 도마뱀이 빠른데 느리니까 고양이가 이걸 잡아먹고 그런데 이 고양이도 몸에 이상이 생겨서 죽어갔어요. 고양이가 죽어가니까 고양이의 먹이였던 쥐가 엄청나게 마을에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 쥐가 또 전염병을 많이 옮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이 굉장히 큰 위협에 처하게 돼서 결국 영국 공군이 이게 바로 이제 그 고양이 부대 작전이라고 이 공군이 낙하산에 진짜 보이시죠? 여기 그림 고양이를 매달아서 투하를 해서 결국은 쥐의 급격한 증가를 막아 생태계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인간이 정말 한쪽만 생각해서 단순히 정말 모기를 없애려는 그 목적으로 이 DDT를 살포한 것이 이렇게 인간에게 되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양이를 투입해서 쥐를 죽였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DDT는 식물과 토양 속에 분해되지 않은 채 쌓아오면서 이 인간의 몸에 사실은 축적되게 되면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용약으로서 현재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우리가 현대 사회로 오면서 암 환자가 증가하는 것도 바로 이런 농약, 이런 살충제, 인간의 음식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농사를 짓 때 농약을 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 DDT의 피해 사례가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 피해가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인간과 자연의 이 유기적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 각각의 장점을 취해서 조화로운 방안을 찾자. 자, 개인적 차원, 표시해 봅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생태계의 구성원임을 깨닫고 어떤 가치관? 그렇죠. 밑줄, 환경, 친화적 가치관에다 밑줄 쳐봅시다.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또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을 일상생활에서도 실천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 표시해 봅시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야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우리가 도시를 만들지 건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좀 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든다? 생태도시 그리고 슬로우시티에다 밑줄 쳐봅시다. 생태도시는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에다가 표시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생태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도시라는 거. 그냥 도시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인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만들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생태의 가치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긴 도시인데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거죠. 슬로시티. 옆에 조그만 글씨. 자,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전통 문화와 자연을 잘 보호하면서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일종의 국제 운동의 일환으로서 시작된 게 슬로시티예요.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선생님 여기 써놨지만 뭐 인구 5만 명 이하, 뭐 환경 정책도 펼쳐야 되고 유기농을 생산하고 소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어떻게 슬로시티가 구성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가 있는지 느림의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도 전통 문화와 자연 과의 어떤 조화를 추구하는 이런 슬로시티. 결국은 이것도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밑줄.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무슨 통로? 그렇죠. 생태 통로에다 표시해 봅시다. 원래는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고속도로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댐을 만들기 위해서 다 이런 것들을 파괴하니까 갑자기 동물들은 정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바로 이런 특히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통로를 만드는 거. 여러분들 우리 학교 근처에 여기 궁동 터널 하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터널 한번 지나갈 때 보세요. 거기 생태 터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위에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이렇게 동식물의 또 서식지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자, 또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어떤 거? 그렇죠. 밑줄 쳐보세요. 자연 휴식연제를 도입. 자연에게 마찬가지로 휴식할 수 있는 시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시기를 주는 거죠. 자, 또 밑줄 쳐볼까요? 갯벌 복원 사업과 하천 생태계 복원 사업에다 표시. 또 멸종 위기종 복원 사업에다 표시해 봅시다. 자, 우리가 갯벌을 복원하는 거는 여러분들 밑에 이제 갯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우리 보고 다시 또 선생님 설명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960년대 이후 여기 생생체험 자료 보세요.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가 되면서 이 갯벌 여러분들 이렇게 갯벌 알죠? 바닷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이 땅. 근데 이 땅을 좀 더 우리가 그냥 일반 육지로 만들기 위해서 왜 농경지, 산업단지, 염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간척 사업을 많이 벌였어요. 그렇지만 갯벌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은 갯벌이 수질을 정화시키고 왜냐면 갯벌이 더러운 물질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이거를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류의 산란장, 어류가 여기서 알도 낳고 철새의 서식지, 철새가 여기서 사는 공간, 생태 관광지로서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간척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이 간척지를 갯벌로 다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간척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간척지를 확보했었는데 다시 이것을 갯벌로 복원하는 사업을 했다라는 설명들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 각 나라들 뭐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도 이런 습지 복원 사업을 하고 갯벌 보호 국제 협약을 맺고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은 갯벌을 복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연과 조화를 다시 자연을 되살리려는 일종의 노력이겠죠. 하천 생태계 복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천 생태계 복원 사업은 이제 우리가
하천을 이렇게 흐르고 있었던 하천을 뭐 다 막아가지고 뭐 인공 건물들을 세우고 했을 때 어떤 역효과가 나타나는지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생태계를 교란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서 자연에 가깝게 복원을 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멸종 위기종 복원을 하는 사업 또는 보호를 하는 거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종들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에 자연의 공존을 위한 노력,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함께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풀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54페이지에 문제 1번 인간중심주의 자연가는 인간중심주의 자연가는 인간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자연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렇죠. 5. 2번 생태중심주의 자연가는 인간을 자연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자연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도구로 여긴다. 이거는 생태중심이 아니라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러니까 X. 3번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인간과 자연 중 어느 한쪽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조화와 공존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죠. 5. 자, 2번 두 학생의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이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낮은 산과 선생님 잘못 말했 낮은 산과 숲을 개발하면 멋진 골프장이나 놀이공원을 만들 수 있어서 좋겠다. 자, 갑은 자연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네요. 인간 중심주의 자연가. 여러분들, 을은 그럼 당연히 뭐 또 반대 입장이 나왔겠지만 한번 볼까요? 숲을 잘 보존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살면 좋겠다. 자,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를 강조하는 생태 중심주의 자연가. 여러분들 어떤 하나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관점과 이런 관점이 있는데 좋은 장점을 취해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오늘 우리가 봤었고요. 여러분들 밑에 3번 또 이제 글 읽어보시고 55페이지도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